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초침이 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시한은 올해 연말. 그날,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닫아 걸어둔 문 하나가 열립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부실은 다 정리했고 순이익은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다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위기가 끝났다는 바로 그 회사들의 신용등급이 같은 시기 줄줄이 깎여 나갔습니다. 끝났다면서 왜 초침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걸까요? 이건 저 멀리 금융회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말에 그 문이 열릴 때 시험대에 오르는 건 당신이 급할 때 몇백만 원을 꺼내 쓰던 그 마지막 창구, 그리고 당신의 통장이니까요. 자, 연말로 맞춰진 이 시한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폭탄의 정체부터 봐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급전 창구죠.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할 때 단 몇 분 만에 몇백만 원을 손에 쥐게 해주는 곳. 그런데 이 업계가 서민에게 받은 돈으로 기업에 빌려준 대출, 그 돈의 절반에 가까운 45.2%가 오직 부동산과 건설, 한 방향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숫자예요. 폭탄의 화약은 바로 이 부동산에 몰빵된 45.2%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업계는 아주 밝은 소식을 들고 나옵니다. 저축은행 업계 1분기 순이익이 3,338억 원, 1년 전 440억 원과 비교하면 7.6배로 뛰었습니다. 2년 만에 흑자 전환이죠. 여기에 업계는 그 악명 높은 부동산 PF 부실도 상당 부분 정리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심지에 붙었던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순이익 뜯어보면 출처가 좀 이상합니다. 이익 급등을 이끈 건 대출로 알뜰히 번 돈이 아니라 증시 활황에 올라탄 유가증권 관련 비이자 이익이었어요. 이 비이자 이익이 1년 새 10배 넘게 뛴 2,944억 원. 여기에 새로 쌓아야 할 충당금 부담이 1년 전 9,058억 원에서 8,018억 원으로 줄어든 것까지 겹쳤죠. 쉽게 말해 부동산 문제가 풀려서 숫자가 좋아진 게 아니라 주식으로 번 돈 덕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착시 위에 또 착시가 얹힌 셈이에요. 실제로 근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축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OK저축은행은 19.22%까지 치솟았죠. 10명에게 빌려주면 2명이 못 갚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올해 5.25%로 뚝 떨어집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도 18.2%에서 7.51%로 내려왔고요. 자, 여기까지가 저들이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 한 그림입니다. 불은 껐다. 폭탄은 해체됐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불을 껐다는 바로 그 분기에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은 줄줄이 강등됐습니다. 그리고 연체율은 내려가기는커녕 더 올라갔어요. 저축은행 전체 연체율이 지난해 말 6%에서 올해 3월 말 6.7%로 뛰었고, 기업에 빌려준 돈만 떼어놓고 보면 8%에서 8.9%로 올랐습니다. PF는 정리했다면서 기업 대출이 떼이는 비율은 왜 더 커졌을까요? 심지의 불은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업 대출. PF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빌리는 돈이라면 부동산업 대출은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사서 임대를 놓거나 개발하겠다는 법인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이름표가 다르죠. 그런데 SBI 저축은행의 이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1년 전 7.38%에서 올해 17.88%로 뛰었습니다. 한 해 만에 10.5%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PF라는 방에 불은 껐는데 바로 옆방에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더 있습니다. 토지담보대출, 줄여서 토담대. 건물도 아니고 그냥 땅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돈입니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중소금융권의 이 토담대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기준 31.88%. 3명 중 1명이 못 갚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 분기보다 2.2%포인트가 또 올랐습니다. 업계 전체로 보면 부실 정도를 보여주는 고정이 하여신 비율도 8.4%에서 8.6%로 또 올랐고요. 하나 정확히 짚고 갈게요. 방금 말한 토담대 연체율 31.88%는 저축은행 한 곳만의 숫자가 아니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 상호금융까지 묶은 중소금융권 전체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축은행 혼자 앓는 병이 아니라 우리 금융의 아랫목 전체에 같은 화약이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 중에서도 기업 대출의 45.2%를 부동산의 건저축은행이 가장 앞줄에 서 있는 것뿐입니다. 잠깐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아보죠. 순이익은 7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8.6%로 오르고 토담대 연체율은 31.88%까지 뛰었어요. 한쪽에선 흑자 전환을 자랑하는데 다른 쪽에선 부실 지표가 쉬지 않고 기어오르는 중입니다. 같은 업계, 같은 분기에 이렇게 정반대의 두 숫자가 공존한다는 것. 주식으로 만든 좋아 보이는 숫자와 부동산이 만든 실제 위험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이 대목이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폭탄이 해체된 게 아니라 화약이 방을 옮겨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PF라는 이름을 벗고 부동산업으로 토지담보로 이름표만 갈아달고 말이죠. KB저축은행은 1분기에만 111억 원 적자를 냈고 NH저축은행은 지난해 978억 원을 날렸습니다. 웃는 얼굴로 순이익 7배를 발표하는 뒤에서 개별 회사들의 장부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땅과 부동산업으로 불이 옮겨 붙었을까요? 여기에 이 사태에 가장 뼈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PF는 그래도 완공만 하면 분양으로 돈이 돌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가 안 나가는 상가, 개발이 멈춘 땅은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습니다. 땅은 저 혼자서는 단 한 푼의 현금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팔리기 전까지는 그냥 무거운 돌덩어리일 뿐이에요. 저축은행은 그나마 돈이 돌던 PF를 털어내고 가장 안 움직이는 자산에 발이 묶여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저들이 말한 부실을 정리했다는 말, 그 진짜 뜻을 짚어야 합니다. 대출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빌려준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 다른 하나는 못 받을 걸 인정하고 헐값에 팔아넘기거나 아예 없는 셈 치고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것. 저축은행들이 한 건 대부분 후자였습니다. 장부는 깨끗해졌지만 그 땅과 건물이 마법처럼 팔려나간 건 아니에요. 화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부 밖으로 그리고 옆방으로 옮겨졌을 뿐이죠. 근데 이게 왜 은행이 아니라 하필 저축은행에서 터지느냐? 우리가 아는 큰 은행들은 대출이 제조업, 서비스업, 가게로 흩어져 있습니다.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데서 버텨요. 그런데 저축은행은 기업 대출의 45.2%가 오직 부동산 한 방향입니다. 분산이라는 안전벨트가 애초에 없는 거죠. 지방 부동산이라는 한 축이 흔들리면 완충 장치 없이 그대로 충격이 전달됩니다. 순이익 7배라는 화려한 숫자는 사실 이 위태로운 외줄 위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자, 그럼 이 폭탄은 왜 아직 안 터졌을까요? 여기서 타이머를 쥐고 있는 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번 달 2026년 7월 3일 금융당국이 조용히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부동산 PF에 적용하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또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해 부실을 부실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되게, 손실을 늦게 반영해도 되게 봐주는 기간을 늘려준 거예요. 폭탄의 타이머를 연말로 미뤄둔 겁니다. 제가 정말 짚고 싶은 건 금융회사의 진짜 폭발은 장부가 아니라 신뢰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저축은행은 남의 돈, 그러니까 예금으로 굴러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순간 장부가 아무리 멀쩡해도 예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금이 한꺼번에 빠지면 멀쩡하던 곳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요. 당국이 초침 소리를 그렇게까지 감추려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숫자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이 그 숫자를 알아차리는 순간이니까요. 그러니 이 초침 소리를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업계는 등급이 더 깎일까봐 조용히 하고, 당국은 예금이 빠질까봐 조용히 하죠. 모두가 이 폭탄의 존재를 알면서도 서로 입을 맞춘 듯 침묵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정직한 건 장부 구석에 찍힌 숫자들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잃는 겁니다. 말은 거짓말을 하지만 연체율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머 미루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조치는 원래 짧게 끝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부실이 정리될 만하면 한 번 더, 또 정리될 만하면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연장돼 왔습니다. 급한 불에 진통제를 놨는데 약효가 떨어질 때마다 다시 놓는 겁니다. 진통제는 병을 고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15조 5천억 원 규모인데, 잔액은 조금씩 줄어드는데도 연체율은 4.65%로 되레 오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대출이 점점 더 부실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을 닫아두는 동안 폭탄은 조용히 몸집을 키웁니다. 왜 미룰수록 커지느냐? 당국이 타이머를 미루는 논리는 이겁니다. 시간을 벌어주면 그 사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담보 가치가 회복될 거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무너지면요. 전국의 중흥후 미분양, 그러니까 다 짓고도 안 팔린 아파트가 올해 들어 3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2012년 이후 14년 만이에요. 그중 86%가 지방에 박혀 있고요. 사람이 빠져나가는 지역의 빈 아파트 값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오를까요? 여기에 숫자를 하나 더 얹으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지난해 스스로 문을 닫은 종합건설사가 640곳이 넘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문 건설사까지 다 합치면 3,400곳이 넘고요. 하루에 9곳 넘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공사비가 몇 년 새 폭등하면서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고, 지방엔 살 사람이 없어 다 지어놓은 아파트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축은행이 담보로 잡은 그 땅과 건물의 값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둔 그 시간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경기가 돌지 않으면 미뤄둔 손실에 이자만 차곡차곡 붙습니다. 타이머를 뒤로 미룰수록 터질 때의 폭발력은 더 커지는 거예요. 진통제의 약효가 다하는 그날 미뤄둔 고통이 이자까지 얹어서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람들을 그냥 무능한 실패자로 손가락질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칩니다.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예금을 끌어옵니다. 그 비싼 돈으로 수익을 내려면 은행이 안 하는 곳에 빌려줘야 해요. 서민 예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순 없잖아요. 결국 담보가 확실해 보이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건 악당의 사기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몰락이에요. 그런데 당국을 무작정 비겁하다고만 몰아붙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타이머를 그냥 울리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그들에게 물린 저축은행이 흔들리고, 그 저축은행의 급전을 기대던 서민들의 마지막 줄이 끊깁니다. 그러니 당국도 미룰 수밖에 없어요. 터뜨릴 수도, 그렇다고 안전하게 해체할 수도 없는 폭탄을 손에 쥔 채 타이머만 자꾸 뒤로 미는 겁니다. 결국 업계도, 당국도, 서민도 다 같은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셈이죠.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게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왜 아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지금 좋아 보이던 그 숫자들이 전부 위태로운 착시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엑셀에서 발을 못 댑니다. 폭탄을 아는 채 연말을 향해 그냥 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 초침 소리 사실 우리는 예전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2011년 이 나라는 저축은행 여러 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는 사태를 겪었어요. 그때도 시작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부동산에 몰아넣은 대출, 그리고 괜찮다는 반복된 안심. 멀쩡해 보이던 곳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셔터를 내렸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겨 맡긴 사람들은 그 초과분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그 폭탄이 십수년 만에 이름표만 갈아달고 다시 초침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탄이 유독 무서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급전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세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 신용 점수가 빠듯한 직장인, 급할 때 손 벌릴 데가 여기밖에 없는 서민들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빌려준 돈이 떼이는 것과 그 돈을 빌린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게 정확히 겹쳐서 옵니다. 부실과 고통이 같은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 이야기가 왜 당신의 이번 달과 연결되는지 손에 잡히게 옮겨볼게요. 카드값이 며칠 밀렸고 월급날은 아직 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축은행 앱을 켜서 몇백만 원을 당겨 급한 불을 껐겠죠. 그런데 업계가 부실에 몰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대출 문을 좁히는 겁니다. 신규 대출을 조이고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려요. 정작 당신이 가장 급할 때 그 마지막 창구가 이미 닫혀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지방의 빈 아파트 한 채가 이렇게 당신의 이번 달 카드값 앞에서 정확히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럼 연말에 그 문이 열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규제 완화가 끝나면 지금까지 좋게 봐주던 부실을 부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손실을 장부에 반영해야 하고 떼일 돈을 대비해 충당금을 다시 쌓아야 해요. 순이익 7배로 웃던 자리에 이번엔 대규모 적자가 찍힐 수 있습니다. 자본이 깎이면 대출 여력이 줄고 대출 여력이 줄면 급전 창구는 더 좁아집니다. 문이 열린다는 건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청구서로 날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폭탄의 심지가 다름 아닌 시간 그 자체라고 봅니다. 오늘 발표되는 밝은 숫자와 연말에 장부에 찍힐 어두운 숫자, 이 둘 사이의 시차가 바로 타들어가는 심지예요. 발표는 이미 끝났고 장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몇 달,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동안 심지는 계속 짜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연말로 맞춰진 이 시한폭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축은행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PF라는 방에서 부동산업과 토지담보라는 옆방으로 화약을 옮겼을 뿐이고 당국은 그 방의 타이머를 연말로 미뤄뒀을 뿐입니다. 순이익 7배도 연체율이 회복됐다는 발표도 결국 그 미뤄둔 타이머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이에요. 그 안에서는 부동산에 몰린 45.2%의 화약이 이자까지 얹어가며 지금도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그 초침으로 돌아옵니다.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당신이 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던 그 이름들 위에서 초침은 연말을 향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 문을 연말까지 닫아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아둔다고 안에 폭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날 문이 열릴 때 그 앞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당신의 예금과 마지막 급전 창구입니다. 예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당신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저축은행 예금은 그 5천만 원 선 안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자를 조금 더 준다는 말에 그 선 밖으로 넘겨두셨습니까? 연말에 그 문이 열릴 때 당신은 그 방 어느 쪽에 서 있게 될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겪은 일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저는 그 댓글을 전부 읽습니다. 이런 이야기, 남들이 순이익이 몇 배씩 뛰었다고 박수 칠 때 그 뒤에서 돌아가는 초침 소리를 끝까지 듣는 채널이 흔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의 초침을 멈추지 않게 지켜주세요. 다음엔 당국이 미뤄둔 그 타이머가 실제로 울리는 날을 가장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